나 녹화부터 맨날 잊어먹었어. 이번에도 눌렀어. 오케이, 땡큐. 준환 씨, 행정학이 갖고 있는 지난 시간에는 네.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 행정학이라는 것들도 그런 어떤 역사적 전통성이 있다, 지성사적인 전통성이 있다 얘기하면서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행정학의 생각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얘기했어. 그게 뭐가 독특하다는 거야? 그 정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없는 게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기억합니다. 정부가 없는 게 이상적이다. 오케이, 오케이. 김보영 씨, 머리 만지는 김보영 씨. 네, 지난 시간에 행정학이 갖고 있는 독특함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지. 네. 그 좋은 정부에 대한 행정학적인 생각의 독특함이 뭐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녹화를 꼭 해야겠구나. 왜냐면 녹화를 해야지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데 그냥 날아가는구나.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제 자주 얘기할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행정학의 독특함이 이거였지. 좋은 정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모두 인간의 사회가 모두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사니까 좋은 정부를 갖고자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잖아, 그지? 그때 행정학은 그런 역사적 전통의 가장 마지막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생각인데 이 생각은 어떤 식의 독특함이 있냐면은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었어. 그죠? 그래서 행정학자 중에 크게 두 부류가 있어. 내 생각에는. 어떻게 있냐면은 완전히 정부는 기업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듯이 정부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행정학과 경영학은 거의 차이가 없지. 그지? 그래서 행정학을 우리가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데 경영학은 Business Administration이야. 그러니까 그게 퍼블릭이냐 비즈니스냐 그 차이만 있지 Administration이라는 차이는 똑같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 그죠? 또 한편의 입장은 반대 입장이야. 하나 왜 했어요? 1+1이라서 포인트 정리 마음에 드는데. 그 마이크 꺼야 됐다는 사람들은 항상 마이크 꺼야 돼. 괜찮아요. 어, 네, 돼요. 다른 사람들 마이크 꺼야 돼. 또 하나는 아니다. 행정학이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더라도 기업과 정부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이건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지. 거기도 조직이 있고 인사 문제가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기업의 고객은 일반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버는 거고 또 일반 고객은 주주이거나 혹은 소비자지만은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 법의 규정을 받고 전 국민의 공공재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행정학은 정치학과 가까운 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입장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입장이 나눠지는데 나는 약간 후자 입장에 가까워. 마이크 꺼야 돼 자기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그 강의 자료 다 있지만은 오늘은 그런 입장에서 국가는 뭔가 그 다음에 또 정부는 또 뭔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또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그지? 나정훈 씨. 네, 이 공유화면 보여? 네, 보여요. 국가는 뭐야?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나라? 나라. 정부는 또 뭐야? 버터 어디 갔어요? 박연수 씨 버터 마이크 어디 꺼야 있어요? 돼. 박연수 씨 마이크 아래 꺼야 돼. 있어요? 왜 없지? 자기들 마이크 꺼야 돼. 이게 뭐예요? 라떼. 이게 라떼예요? 네. 에리라고. 박연수 씨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말씀해줘라. 나정훈 씨 그러면 정부는 뭐야? 정부도 국가랑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요? 국가는 그거고 정부는 또 그렇고. 그러면 네. 행정부는 또 뭐야?
뭔가 비슷비슷한데 좀 헷갈리지. 네. 그치?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국가는 뭐고, 그 다음에 정부라는 것도 뭐고, 그치? 정부라는 것도 뭐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부 또 뭔가. 일단 개념적인 어떤 위계로 보면은 가장 위에 국가라는 게 있죠. 국가는 우리가 영어로 보통 하는 스테이트라는 거고, 라틴어 스타토로에서 나온 거란다. 스타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원래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로마 시절 얘기지. 사법적 행정관을 보좌하는 참모라는 뜻이었는데, 어쨌든 스타토라는 말에서 스테이트가 나왔는데, 국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는 지금 근대의 국가는 민족 단위를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막스 베버라는, 저번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 얘기했잖아.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정해진 영토 내에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정치 체제, 이걸 국가로 정의해. 그러니까 정해진 영토 내에 물리적, 이른바 공권력이지,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국가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이걸 국가로 정의하는데, 이 국가, 이 근대의 국가라는 게 근대에 생긴 거야. 근대. 이거는 민족 단위로 이제 국가 생기는데,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거야. 국가가 만들어지면은, 민족 단위 어떤 영토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의 어떤 행정 조직 같은 게 필요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버먼트,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가버먼트는 그리스 말로 키베르난, 이 말에서 어원했는데, 이거는 이제 배를 조종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야?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행정 조직,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버먼트야. 행정학은 요 가버먼트에 대해 연구하는데, 실제로 정부도 사실 쪼개고 보면은 우리가 상권분립이라는 걸 하잖아. 정부라 하는 역할을 크게 우리가 입법 권한, 즉 법을 만들고, 왜냐하면 근대 국가 혹은 근대 정부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근데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해. 이게 이제 우리 입법 기능이지.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 이게 행정부 역할이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한 이후에 이 법의 어떤 합법성 여부, 이런 걸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법부 역할이란 말이야. 근대는 여기 쪼개져 있지. 쪼개져 있어. 쪼개져 있는데, 우리가 주로 행정학에서 연구하는 거는 주로 정부 중에서도 행정부의 역할을 주로 연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부는 더 이그제큐티브, 이그제큐션 하면은 이제 집행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행정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행부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삼권분립이라는 거를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옛날에 지방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지방에 원님을 생각하면 좋아. 원님. 옛날에 동원이라는 데가 있어. 동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도 이제 서산 해미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동원 같은 게 남아 있는데, 동쪽에 주로 있어서 동원이라 불러. 이게 이른바 그 지방관들이 있던 그 관청을 우리가 동원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춘향전에 보듯이 원님 앞에 춘향이가 앞에 오잖아. 그러면 원님이 뭐라고 얘기해?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뭐라고 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네 죄를 내가 알렸다면 춘향이가 이제 절개를 지키면서 이제 변사또한테 대들잖아. 그러면 변사또가 어떻게 해? 전열을 매우 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그 원님의 상을 한번 생각해봐. 지방관으로서의 변사또, 그 원님은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입법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정책도 정하고 집행도 하고, 그리고 원님 앞에서 죄를 따진단 말이야. 사법 기능도 갖고 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근대 이전에는 어떤 정부의 기능이 한 사람한테 혹은 하나의 기관 앞에 몰려 있는데, 우리가 근대가 되면서 이 권한,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을 쪼개, 이게 이른바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김대현 씨, 네. 근대에 와서 삼권 분립을 쪼갠, 정부가 갖고 있는 세 개의 기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쪼갠 이유가 뭐야? 상호 견제가 되지 않으면 권력이 집중되고 부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권력의 집중은 절대 권력, 이른바 미끄러운 비탈. 권력이 강화되면은 미끄러운 비탈, 독재로 흐르니까 그걸 견제를 한다는 아이디어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행정부, 오케이, 알았어요. 잘했어요. 행정부 밑에 입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조직하는 어떤 운영 원리가 만들어져. 그게 바로 관료제라는 거죠. 관료제.
그죠? 그러니까 가장 높이는 국가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정부라는 게 구성되는데 정부는 너무 근대 오면은 정부를 힘을 쪼갠다는 생각이 발전하니까 그것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쪼개지죠. 우리는 특히 행정학이니까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행정부의 어떤 구성에서 주로 연구하고 이 행정부의 조직 원리가 관료제 원리라는 거죠. 근데 이 관료제 구성 조직 원리는 입법부도 사실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근대 후에 이제 사실 광범위하게 퍼진 원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념 속에서 근대의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를 이해해야지 근대 국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근대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약간 멘탈이 이럴 거야. 우리는 이제 국가를 잃었던 경험이 있고 민족 국가를 잃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외세에 계속 침입당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없는 어떤 국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신성제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한반도에서 한국 민족이 5천 년 동안 거주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국가는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근대국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이게 이제 남북 단일팀이 이제 등장할 때 한반도기를 들고 오는 이 사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민족적 경험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한반도에 있던 국가가 영원 불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고려라는 나라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 개념은 달라요. 응? 그리고 서구는 더 달라.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봐봐. 근대 민족 국가, 근대 이후에 민족 국가라는 거는 민족 국가라는 것은 네이션 스테이트인데 네이션 민족이라는 거죠. 민족을 단위로 국가를 만드는 이 개념, 이건 굉장히 특히나 서구에서는 굉장히 근대적 개념이야. 언제부터 생각하면 좋냐면은 한 17세기, 18세기 요쯤으로 생각하면 좋아. 16, 17, 18세기 때 만들면 생각 좋아. 생각해봐요. 프랑스애인데 한성민 씨. 네. 하나의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원리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할 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공통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핏줄, 어? 핏줄이요. 핏줄? 예. 핏줄. 그러면 핏줄로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 핏줄은 모두 단일한 핏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민족 외에 이른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 핏줄이 섞이지 않은 순수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거 없을 것 같은데. 없지. 그치? 우리가 갖고 네. 있는 피의 순수성이라는 건 사실은 허구일 가능성이 있잖아. 그잖아.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몇 대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했지만 우리가 저쪽 옛날에 말갈족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혹은 동남아 쪽에 필리핀 사람이랑 섞이지 않았어도 보장이 있어? 우리 생긴 게 다 비슷하지. 생긴 다 허여멀거나 비슷하지만은 피의 순수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허구적 개념의 느낌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의 민족을 뭘로 얘기할 거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거야. 승민 씨.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은빈 씨. 네.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그 공통의 요소를 뭘로 찾을 수 있어? 역사인 거죠. 역사? 같은 공유했던 역사? 네. 그치? 그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역사도 가령해서 경상도 지방 사는 사람과 전라도 지방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어떤 전란이나 흉작의 경험에 대해서 경상 사람들은 몰라. 경험하지 않았어. 할 리가 없지 당연히.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즉 만들어진 얘기지. 그치? 그 얘기를 전라도 지방에 그 지방 몇 년도에 흉작이 크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지고 흉작을 슬기로 극복했다더라. 그게 전라도에서 일었던 얘기고 경상 사람들 경험할 수 없는데 그게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파돼서 우리 민족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적인 민족이구나. 이 얘기를 공유하게 된 거 아니야.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건 중에 어떤 얘기들이 선택되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렇다면 역사라는 것도 사실 허구의 것 아니겠어? 어떤 공유된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 6.25로 은빈 씨 6.25라는 거 얘기 우리가 6.25를 겪은 거 알고 있지. 1950년도 때 6.25를 겪은 얘기를 알고 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6.25를 겪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 중에 6.25 겪은 사람이 있어 실제적으로? 내가 자기들보다 한 30년 더 살았는데 나도 못 겪었어. 그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사라는 것 실체도 사실은 가상의 이야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역사라는 얘기도 사실은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사후적인 어떤 거지 실체하는 공통의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묶어주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어? 은미 씨. 사상? 사상? 생각? 생각? 어떤 생각? 은미 씨 생각이 지금 뭔데?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어, 어,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거와 역사적 교육도 받으면서 그냥 사상이 모르겠어요.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뜬구름인 경우가 많아. 아까 했듯이 피의 순수, 혈통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은 지켜지지.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야. 그냥 순수하다고 믿게 만든 것을 우리의 정체적 규정하는 거야. 또 하나, 역사라든지 혹은 생각의 공통성. 이것도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 그죠? 사후적으로. 그잖아. 그렇다면 우리의 공통성을 만드는 건 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들이 이제 민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그잖아. 우리가 이제 고구려의 그 고주몽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고주몽 본 사람 있어? 고주몽이 정말 화살로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 믿는 사람 있어? 고주몽이 어릴 때부터 화살로 팔이 맞췄다는 얘기가 이어져 오는데 우리가 공통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이라도 역사적으로 실증된 적이 있어? 근데 우리 믿는 거지. 하나의 민족이니까 하나의 얘기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지. 이렇게 민족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민족국가 형성되면서 정체성이 만들어졌지만은 민족국가라는 걸 만들어 나갈 때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이 우리의 공통적인 요소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 한번 봐봐. 프랑스는 사실은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때도 똑같이 고민을 한 거야. 이때 이제 근대가 여명기 때야.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때야. 프랑스라는 나라도 지금 우리가 불어를 공용어로 쓰지만은 지역마다 쓰는 언어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이쪽에 플레밍 언어라는 거, 여기 브레튼 언어라는 거, 이 바스크, 이쪽에 스페인 바스크 언어라는 거, 카탈루니 언어라는 거, 그다음에 코르시카 언어라는 거. 지금은 이제 코르시카라든지 요 카탈루니아 이쪽은 스페인으로 나눠지고 이쪽은 벨기에로 나눠지지만은 그 당시에 프랑스라고 지금 프랑스라고 하는 땅에서도 언어가 다 달라. 언어가 다 다르니까 이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굉장히 힘든 거야. 이런 문제. 이렇게 언어가 불안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통의 언어인데 언어가 다 달랐던 거야 지금. 더 극적인 얘기는 독일 경우예요. 우리는 지금 프랑스와 이쪽에 폴란드 사이에 있는 나라를 독일이라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1881년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이전엔 뭐냐? 그 이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성 로마 제국은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아니라 거의 30개에서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분권화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연합체들이었었어요. 이러다가 독일 민족이 1800년 들어와서 여기 나폴레옹이라는 이쪽에서 1800년대 들어오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면서 이 사람이 국민 개병을 해. 즉 예전에는 유럽 나라들이 주로 용병을 썼었어. 용병을 써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스위스 같은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돈 받고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죠?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탈리 사람들이 지금
나폴레옹이 지금 전쟁 치는데 전쟁 나가면 돈 준대. 이래가지고 돈 받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야. 이른바 용병이죠. 근데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유럽으로 확장 전쟁을 일으키잖아. 그때 프랑스 국민들의 이른바 국민 개병제를 하는 거야. 국민 개병제라는 건 뭐냐면은 프랑스 국민들은 모두 프랑스 군대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국민에 의한 군대가 만들어져. 그리고 이웃나라 침략하기 시작하죠. 그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30여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는데 프랑스한테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신성로마가 망해. 그게 이제 1830년도 60년대 일이야. 그러면서 각성이 일어나죠. 우린 뭐지? 그러면서 공통역을 찾는데 그게 바로 독일어라는 거죠. 같은 신성로마 제국으로 그냥 허울뿐인 어떤 독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다. 이러면서 프랑스 같이 우리도 하나의 독일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 복잡한데 어쨌든 1880년도 때 프랑스와 전쟁을 하면서 독일 제국, 이른바 프로이센 제2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비스마르크. 여기 있는 사람이 밀레름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이라는 이쪽 북쪽 지방, 지금 베르린 지방의 조그만 왕국인데 이 프로이센이 이 독일 전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 즉 민족, 하나의 언어를 쓰는 하나의 민족이 독일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도 1860년도 때 이태리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민족 국가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거는 사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민족을 단위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이 관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치 공동체, 굉장히 근대적이고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생각해봐. 한국은 다르지 않아요? 질문할 수 있어.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 내 생각도 동의해. 동의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봐.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 어떤 일반 어떤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봐.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본과 다르고 중국과 다르다는 느낌이 있지. 언제 느껴? 수빈 씨, 박수빈 씨. 네.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 느낌을 언제 갖나? 외국 여행을 갈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할 때? 네. 뭐 할 때 느낀다고? 외국 여행 갈 때 외국 가장 여행 크게 갈 느끼는 때? 외국 여행 갈 때? 그렇지. 그때 느끼지. 오케이. 수빈 씨, 말 거 봐. 주로 우리가 지금은 주로 축구 경기 같은 거 볼 때 많이 느끼지 않아? 축구 같은 거 할 때, 운동 경기 할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느끼잖아.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의 역할은 사실은 민족 공통의 정체성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생각해봐라. 근데 내가 지금 느끼는 한국 사람이라는 느낌, 즉 일본 사람과 다르고 중국 사람과 다른 어떤 느낌과 조선 사람들이 한 수백 년 전에 조선 사람이 느끼는 것 같았을까? 그냥 같지 않았다고 생각해. 어쨌든 근대는 어떤 이런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국가,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민족을 단위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 첫 번째는 도시화야. 어바니제이션. 즉 교통이 발전하고 도시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띄엄띄엄 살았단 말이야. 넓은 영토에. 근데 교통이 발전하고 도시화로 사람이 몰리고 교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일종의 생활의 영역, 나랑 교류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지. 이거는 민족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매스 커뮤니케이션. 즉
이때가 되면 17세기, 18세기 되면은 이른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해. 정보를 공유하니까 사실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은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이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공통의 정체성이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건 토탈 워, 전면전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 새끼들 뭔데 뭐지? 이러면서 저들에 대항해서 우리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조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아까 했듯이 나폴레옹의 전쟁을 겪으면서 독일이 각성했듯이 이런 식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과정에서 국가라는 공동체가 생겨나. 특히나 유럽에서 국가가 형성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교회 몰락이야. 기존에는 유럽 사람들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어떤 공통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어. 이렇게 왕국이 달랐지만은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 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근대 오면은 영향력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교황의 역할보다 자신의 왕의 역할이 커져. 그걸 대표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본 적 있죠? 이 그림 본 적 있죠? 이게 다비드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게 지금 불탄 그 뭐지? 노트르담 성당에서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하는 장면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죠. 프랑스 혁명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스스로 황제가 되는데 이 그림은 뭘 묘사하냐면은 보세요. 지금 예전 같으면은 프랑스 왕의 이 대관식은 누가 하게 되냐면 교황이 하도록 돼 있어. 원래는 교황이 그 왕권의 정통성을 주도록 돼 있어요. 왜냐? 왕권의 전통성은 신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교황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신의 대리자인 즉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이 신의 뜻을 받아서 나폴레옹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는 게 관례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교황이 뒤로 앉아 있죠. 이게 비오 13세라는 사람인데 교황이 뒤에 앉아 있죠. 나폴레옹은 스스로 왕관을 들고 스스로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고 있죠. 이 장면이에요.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국가는 교회로부터 영향이 되지 않고 국가가 홀로 쓰는 거야 이제. 교회권으로부터 분리돼서 국가가 혼자 자립해. 그리고 그 국가 실체는 뭐가 돼? 국민이 되는 거죠.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어떤 네이션을 통해서 국가가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스스로 왕관을 씌우고 있는 장면들을 그린 사진이 이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근대 국가라는 것들이 근대 국가 형성된 어떤 분위기, 그 정체성이라는 것들이 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근대 국가의 탄생 속에서 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근대가 정부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정부 등장하는 걸 보면서 그 정부를 라이크 비즈니스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행정학적인 생각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 정치적인 맥락을 빼고 행정만 보는 거는 전 반대예요. 이런 근대 국가의 탄생의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행정학이 탄생한 거거든.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란 뭐냐? 그 중에서 행정부 뭐냐? 인 거죠. 행정부. 우리가 이 국가가 형성됐다. 근대 국가가 어쨌든 형성됐어. 이런 과정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됐어. 그리고 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그 민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세워진 하나의 어떤 정치 공동체가 있어. 그걸 운영하는 게 이제 정부라고 봅시다. 정부라고 보면은 그 정부는 다시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은 크게 정부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제가 있고 하나는 의회제가 있어. 그 중간에 이제 반대통령제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제랑 의회제가 있어요. 지금 정부 형태는. 나연 씨, 김나연 씨. 네. 지금
정부란 게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국가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졌어 지금. 정부 형태를 봤더니 이제 전 세계 정부 형태를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봤어. 대통령제가 있고 의회제가 있었어. 두 개의 차이가 뭐야? 대통령제와 의회 차이가 뭐야?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있고 의회제는 대통령 대신에 의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얼비슷하지. 얼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거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크게 대통령제랑 의회제가 있어요. 이제 의회제는 이제 파라먼트 시스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시스템이죠. 유럽 같은 데 많은 시스템이고, 프렌트 시스템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혹은 한국 같은 시스템이죠. 핵심적 차이 뭐냐면은 의회제는 권력은 이제 주권제민이니까 권력은 이제 우리 같은 국민들에게 있어. 일렉토레이트.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있어. 의회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투표를 통해서 하나의 권력만 만들어내. 즉 의회 권력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만 하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그 중에서 다수당이 정부를 만들어내죠. 이러면 행정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의회제에서는 총선을 치르면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죠. 의회를 먼저 만들고 그 의회 내에서 다수파가 행정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의회제에서는 의회가 있고 의회의 다수파가 행정부가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총리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선거를 하면은 민주당과 자민당이 하는데 자민당이 다수자가 되니까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즉 의회가 크고 그 내부에서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의원 내각제라는 시스템이죠. 대통령제는 전혀 달라. 대통령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행정부를 각각 뽑아.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죠. 국회의원으로 나갈 사람들을 275명을 뽑아내죠. 그죠? 그리고 대통령도 따로 뽑죠. 그죠? 그러니까 의회를 구성하고 아까 말했어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은 의회에서 행정부가 구성된다 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를 각각 뽑는 거죠. 국회의원을 따로 뽑고 대통령을 따로 뽑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행정부를 운영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입법부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충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행정부를 만들어내는 융합형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행정부가 의회랑 융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제는 행정부랑 의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분리형이죠. 분리형. 이 차이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뷰로크라시, 관료제라는 거를 만들어내죠. 그죠? 이 관료제. 이 관료제를 연구하는 게 바로 우리 행정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권력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행정부를 주로 연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성훈 씨 이해했어? 내 얘기를? 응? 박성훈 씨. 네. 내 얘기를 이해했어?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관료제는 어떻게 출현했는가? 이 역사를 한번 잠깐 보시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근대 관료제 요 얘기를 잠깐 보여줬잖아요. 원래는 가산 관료제가 있었고 그것이 근대 관료제로 발전했다고 주로 얘기했는데 이 가산 관료제 형태면서 이 근대 관료제 초기 형태가 뭐냐면은 바로 절대주의 국가라는 게 등장해요. 절대주의 국가. 그러니까 근대 국가 지금과 같은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의사로 정부가 구성되는 이것 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절대주의 국가라는 게 먼저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페인의 필리페 왕.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 필리페 왕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영국이라는 근대 국가 등장하기 전에 엘자베스 1세 여왕이 있었죠. 그다음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루이 14세라는 왕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아까 했듯이 1880년도 때
이 독일 통일 독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민족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 프로이센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독립 분화된 국가 중에 하나가 프로이센인데 이 프리드리히 왕이 있었고 러시아에도 표트르 왕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주로 통틀어서 우리가 절대주의 왕이라고 해요. 절대주의 왕들은 뭐냐면은 국력을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왕조야, 왕조. 소위 말하는 보세요. 이 필리페 왕은 어느 왕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스부르크라는 왕조예요. 근데 이 합스부르크 왕조는 스페인 왕조가 아니라 사실은 오스트리아에 있던 왕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인 합스부르크 왕이 독일도 지배하고 스페인도 지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스페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스페인 사람인데 우리 왕은 오스트리아 사람인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미스매치가 있었던 거죠. 민족국가 이전에는. 이 엘리자베스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튜더 왕이라는 왕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왕조 단위였단 말이에요. 이때 국가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 왕조 간의 경쟁으로 봐야 돼. 이 왕조 간의 경쟁인데 이제 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영토가 다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이런 거야. 조선의 이씨들이 중국 사람인 거야.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 근데 이들 왕조 간의 경쟁이 심했는데 왕조 간의 이 경쟁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이 부르봉 왕조와 이 투도 왕조 혹은 이쪽에 이 호이젤르 왕조라는 건데 이 왕조 간의 경쟁이 심했어. 이 유럽의 패권을 놓고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야. 중상주의가 뭐냐면은 해외에 그러니까 우리 자국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무역을 억제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에 부라는 거는 얼마나 우리 자국 내에 상품과 금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호무역을 하는 거지. 해외 물품에서 관세를 세게 매기고 그리고 우리 물품은 주로 많이 팔아. 그래서 해외에 금과 은을 전부 우리 안으로 벌어들이는 거지. 이른바 보호무역주의인 거죠. 왜냐? 왕국, 이 왕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권력의 정당성 어디서 오냐면은 신으로부터 와. 이른바 왕권 신수설이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군대를 만들어. 왜냐하면 이들 왕조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거든. 유럽의 영토를 놓고 끊임없이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비군을 만들어. 즉 왕의 재정을 갖고 이 중상주의 정책으로 왕이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 돈을 갖고 군대를 만들어. 그러니까 프랑스군, 영국군 이렇게 군대를 계속 키워내. 그리고 그때 얘기했지만은 그럼 어떻게 돼? 이쪽 재정 문제와 이쪽 군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잖아. 왕이 직접 하지는 못하죠. 왕이 맨날 먹고 놀고 맨날 귀족이랑 연애 푸는데 어떻게 뭐 군사 생각하고 어떻게 뭐 재정 생각하겠어. 이 경제 문제랑 이 군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관료들을 육성하기 시작해. 이게 바로 왕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라는 거예요. 관료제들이 만들어진 거죠. 관료가 뷰로크라시잖아. 관료제가 영어로 뷰로크라시야. 뷰로크라시 한번 생각해봐. 뷰로크라시의 어원이 뭘까? 블루야, 블루. 아니, 브라운이야, 브라운. 그러니까 관료제라는 말의 어원은 브라운, 갈색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왜 어원이 됐냐면은 절대주의 왕조 때 왕이 이웃 왕조와의 경쟁 속에서 군대도 키우고 그다음에 중상주의 정책으로 그러니까 금은보화도 많이 벌고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왕실의 재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료들이 탁자에다가 이 이른바 이제 이 장부 같은 걸 놓고 막 이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야. 그때 그 탁자에 있던 탁자보의 색깔이 브라운이었다는 거야. 브라운. 갈색 탁자 위에서 그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거 가계부 같은 거 쓰는 거야. 국가 재정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재정을 관리하는 관료들이 브라운 책상에서 작업을 했다 해서 브라운에서 따온 게 뷰로크라시로 발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관료제의 어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 주변에서 왕의 군사 업무와 왕의 재정 업무, 왕실의 재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사람들에서 관료제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부 행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료제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프랑스 루이 14세 왕 때 루이 14세 왕실 재정, 국가 재정을 담당했던 콜베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관료들이에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 내가 했던 얘기를 좀 더 알고 싶으면은 미드 중에서 베르사유라는 걸 한번 봐봐. 베르사유 한번 보면은 그 당시에 절대주의 왕조 시절의 왕권 간의 경쟁, 즉 이 부르봉 왕조죠. 이 주변 왕국과 경쟁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재정을 튼튼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관료제를 만들었는지, 왕 주변에 전문 관료들이 만들어졌는지를 굉장히 잘 그려놨어요. 한번 시간 있으면 나중에 봐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생한 관료제가 지금 근대 근대관료제의 맹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때 얘기했지만은 근대 관료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근대 관료제가 얘기했듯이 예전에 가장 핵심 특징이 뭐냐면은 근대 관료제는 예전에는 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역할과 직급을 구분하고 예전에는 사람과 직책이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귀족으로 태어나면은 그냥 왕 옆에 가서 왕과 국사를 논의하고 나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 근대 관료제는 그러니까 관료제적인 어떤 위계와 역할을 이렇게 나누고 이 자리가 비어 있어. 이 자리는 시험을 통해서 가는 거야.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 관료제는 사람은 없고 그 기능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 체제. 이런 게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관료제를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특징을 정리한 게 있어. 이 사람이 이제 막스 베버 독일 사회학자가 근대 관료제에 대한 가장 잘 정리된, 가장 이론을 잘 발전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대 관료제의 6가지 특징을 정리해. 첫 번째, 관료제의 특징이야. 첫 번째는 임무는 최고위층에서 결정돼. 즉, 이 조직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최고위층에서 결정해. 즉, 요 사장이 결정하는 거죠. 혹은 영업부면 영업부장이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 조직마다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 업무의 범위는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어. 즉, 영업부의 할 일과 격리부의 할 일과 총무부의 할 일, 제작부, 기획부 할 일은 딱딱딱딱 나눠져 있죠.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죠. 교육부가 할 일과 기재부가 할 일과 고용부가 할 일, 복지부가 할 일 딱딱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각각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대 관료제의 어떤 정당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법적인 정당성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고위층일수록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상명하복의 원칙을 따라. 맞죠? 근대 관료제는 이렇게 위계적으로 돼 있고 고위층일수록 권한이 많죠. 그죠?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대 관료제의 조직 원리예요. 네 번째, 업무 관리는 모두 문서로 이루어지고 그 문서는 조직의 기록으로 남아.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취직하면은 관료제는 이제 정부 관료제를 주로 얘기하지만은 이 관료제적 조직 원리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근대 이후에 어떤 조직 원리는 모두 관료제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가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건데, 모든 업무는 다 문서로 돼 있어. 그리고 그 문서적 기록은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어. 즉,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기업에서 큰 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먼저 기한이라는 걸 해. 기한이 뭐야? 계획을 짠다는 뜻이죠. 기한원서를 올려. 그러면 내가 요 대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기한을 올려. 그러면 대리가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차장이 검토하고 부장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부장이 사인을 해야지 그게 결제가 이루어져서 일이 집행되는 거예요. 즉 모든 일이 문서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원리죠. 네 번째, 업무는 전문가에서 수행되는 거야. 예전 같으면은 영업부의 부장은 귀족들이 했어.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은 역할만 남아있고 기능과 역할만 남아있고 이 자리는 비어있어. 이 자리는 누가 채워? 차장이 연차가 된 차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과장이 차장을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최초의 일반 사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입직 노트가 세 가지가 있죠. 9급으로 들어가거나 7급으로 들어가거나 5급 사무로 들어가는. 즉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얼마나 최근의 일이냐면 우리나라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게 1960년대 63년도 때 법으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공무원을 시험을 뽑는다는 건 유럽에서도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원래 조금 얘기를 하면은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동인도 회사. 즉 인도 동인도 회사 있어요. 인도의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잖아. 왜냐면 영국인들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었어. 근데 동인도 회사는 여러분 생각할 거야. 아니 영국 식민 지배를 하는데 왜 회사지? 동인도 회사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왜냐면은 당시에 인도를 지배했던 그 동인도 회사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 만든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가 인도를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인도를 지배하기 위한 주식회사가 주주들이 돈을 내가지고 인도에서 그 무역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관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성격 자체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회사야. 주식회사야. 그리고 인도 동인도 회사가 돈으로 용병을 사가지고 인도를 통치한 거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이라는 개념이에요. 세포이. 인도의 그 세포이 반란이라는 거 얘기 들어봤죠. 인도 출신인 용병들이 동인도에 고용돼가지고 이제 경찰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잖아. 인도라는 어떤 거대한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영국의 국가기관이 통치한 게 아니라 주식회사가 통치를 한 거야. 그러다가 오랫동안 하다가 즉 인도를 영국이 연방으로 편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 빅토리아 여왕 때.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통치하는 그 기관인 동인도 회사를 정부 기구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을 뽑을 때 시험을 보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는 영국의 공무원들도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는 제도가 만들어져. 영국 자유당 정부 때. 그게 1865년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정부의 공무원을 시험을 뽑는다는 그 아이디어는 1865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을 시험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대적인 생각인지 알겠지. 한 170년 정도밖에 안 된 생각이야. 그럼 이 중에 누가 나한테 질문할 거야. 중국과 조선은 이미 송나라, 당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시험으로 관료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그건 복잡한 얘기가 있어.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이 업무 전문가를 뽑는다. 이때 전문가를 뽑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뽑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째 특징은 업무는 반드시 법과 규정을 따라. 즉 공무원 부장이 무엇을 하고 차장이 무엇을 하고 과장이 무엇을 하고 대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규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근대 관료제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 지배의 정당성은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은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니까 이런 원리. 그러니까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관료제는 무엇을 할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관료가 국민을 통해서 무슨 행위를 하는 거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은 굉장히 근대 관료제 특징이라는 거야. 근대 이전의 관료제는 직위와 개인이 분리되지 않죠. 즉 내가 태어난 신분을 통해서 나의 피의 어떤 우월성을 통해서 나한테 직위가 부여돼. 그죠? 내가 어떤 유력한 집안 출신이면 나는 어차피 성장하면 나중에 왕 옆에서 통치자로서 정치와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공적 지위는 내 신분이고 세습도 가능하죠. 세습도 가능해. 그거는 동성애 다 있었던 거야. 공무원이 되는 길은 네 가지가 있었어. 처음에는 세습, 두 번째는 추첨, 선거, 시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시험이 가장 근대적인 거야.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세습이야, 세습. 그죠? 공무원을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는 것이 굉장히 근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대 관료제는 직위와 개인이 분리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리는 이런 자리들 수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수직적으로 위계가 정해지는 이 자리에 각각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다 이미 정해져 있어, 법으로. 사람은 비어 있어. 이 사람은 승진하거나 시험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거야. 즉 개인과 직위를 분리하는 것들이 근대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채우는 거는 공적 지위는 시험 등을 통해 방법을 통해서 채우는 거. 이게 근대 관료제의 굉장히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죠? 근대 국가가 탄생하고 먼저 국가가 탄생하고 민족 단위를 통해서 국가가 탄생하는 일이 먼저 벌어져.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의 발전, 그다음에 대중매체의 발전, 그다음에 국가 간의 전쟁, 그다음에 교황권의 몰락 이런 게 있어서 국가라는 게 민족 단위 국가가 먼저 만들어져. 그다음에 정부라는 게 조직돼. 근데 정부는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대통령제와 의회제라는 어떤 정부 형태가 있었어. 그죠? 그리고 그 행정부를 봤더니 행정부는 관료제적 원리로 운영되는 걸 발견한 거죠. 이 관료제적 운영은 과거의 절대주의 왕조의 관료제의 맹아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전의 관료제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이런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6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근대 정부의 운영의 어떤 대원칙들이 특징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오늘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그 얘기 한 거야. 오케이? 최예니 씨. 예니 씨. 내가 한 얘기 이해할 수 있어? 마이크 안 들려. 예니 씨. 예니 씨 당황했구만. 예니 씨는 좀 이따 등장해 다시. 신기환 씨. 아, 네. 신기환 씨는 약간 좀 신입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한 얘기를 얘기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 네네. 그죠? 그런 것 같죠. 근대 관료제는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근대 관료제가 등장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 관료제, 국가의 관료제를 그냥 기업 관료제처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아.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듯이 그 기법을 갖고 와서 정부 관료제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거기에 반대야. 왜냐하면은 근대 정부의 관료제 성격은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설사 기업 관료제처럼 운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죠? 그 얘기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약간 쉬지 않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쉬죠. 언제까지 쉬냐면은 말을 길게 했으니까 1시 15분까지 잠깐 쉬죠. 15분에 다시 등장하도록 합시다. 15분 있다 좀 이따 봐요. 녹화도 시작하고 오케이. 그리고 맞아. 우리 조교 사람이 많아서 조교 2명 하기로 했어. 하나는 김현 씨. 김현 씨 한번 등장해봐. 김현 씨 어디 있어? 네. 김현 씨랑 그 다음에 엄지영 씨가 우리 조교 2명 하기로 했어. 김현 씨랑 엄지영 씨가 조교하니까 중간에 나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같이 조율하고 의견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의사소통을 할 텐데 잘 협조해서 수업을 하도록 해. 특히 우리 목요일 날 이제 4월 달부터 하는 목요일 날 발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거 내가 오늘 엄지영 씨랑 김현 씨랑 상의해서 좀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잘 조금
협조해서 잘해서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어. 지영 씨, 엄지영 씨, 네. 뭐 각오 한마디 얘기해줘. 교수님과 다른 학우분들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조교야. 그리고 김현 씨도 한번 소감 아니 각오 한번 말해줘. 김현 씨 어디 있어? 네. 김현 씨 얼굴 좀 보여줘. 눈만 나왔어 지금. 네.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김현 씨랑 엄지영 씨는 오늘 4시 이후에 찾아와. 연구실에. 네. 그리고 유하은 씨. 하은 씨는 지금 이동 중에 지금 수업 듣는 것 같은데 맞아? 네. 계속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지? 네. 재밌겠다. 차 타면서 수업 들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차 아니야? 부모님 차 아니야? 네. 학교 가는 길이라. 학교 가는 길이야? 네. 그러면 내가 하는 수업을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같이 듣고 계신 건가?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네. 왜 그래? 어머니 제 수업이 들으면 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 아니게 도망하고 있습니다. 별 말씀이요. 예. 뭐 이런 우리가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니까 이런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건 내가 말했듯이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내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들으면 돼. 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가 뭘까? 앞에 했던 얘기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근대 행정, 우리가 이제 행정부 사실은 더 이그제큐티브, 즉 집행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 집행부가 구성되는 관료제 이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더 돈을 아껴 쓰고 좋은 사람 뽑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학의 주로 관리적 관심인데 사실은 이 정부, 행정부의 이 관료제가 탄생에까지 어떤 국가부터 정부부터 행정부 이런 탄생의 얘기를 쭉 해온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역사적 맥락을 해왔어요. 이제부터 얘기할 거는 시민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시민사회.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좋은 정부라는 것들은 좋은 정부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어떤 힘의 균형 속에서 그 좁은 통로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번영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부는 그냥 정부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부가 통치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른바 미끄러운 비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끄러운 비탈 이론. 미끄러운 비탈 이론이 뭐냐면은 국가 권력은 혹은 정부의 권력은 견제하지 않으면은 독재 정권으로 독재로 미끄러진다는 비탈길로 미끄러진다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이 혹은 정부의 권력이 독재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국가와 시민들 간의 그 균형 속에서 그 좁은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좁은 통로 속에 개인의 자유와 번영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근대 민주주의 혹은 근대 국가에서는 어떤 그런 시민사회, 깨어있는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남은 시간에는 이제 그 시민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알렉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야. 이 프랑스 사람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 토크빌이니까 프랑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은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귀족 출신이야. 왜 알 수 있냐면은 프랑스 이름에 드가 들어가면은 드는 이제 영어의 오브 같은 의미잖아. 드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되게 집안이 귀족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토크빌 지방의 알렉스란 뜻이야. 드가. 그러니까 프랑스 이름에 드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옛날 조상 대대로 귀족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드골 있잖아.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드골. 드골도 사실은 드골이야. 그러니까 골 지방의 이런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 드골이라는 사람도 귀족 출신을 알 수 있죠. 독일어 이름 중에는 폰이 들어가면 VON 폰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독일 출신 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유럽 이름들은 이렇게 이름을 보면 귀족이라고 알 수 있는데 요 알렉스 드 토크빌은 프랑스 귀족이야.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 아메리카 데모크라시라는 책인데 이게 읽어본 사람도 있고 안 읽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쓰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프랑스 귀족이 봤던 미국 민주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쓴 거야. 이 책인데 이 책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역사적 맥락을 알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은 이제 18세기 초반 후반대 사람인데 프랑스 귀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 프랑스 부자들 있잖아. 프랑스 부자들은 실제로 뭐 내가 겪어보진 않았는데 사람들 말에 하면은 프랑스 귀족들은 굉장히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닌대. 허름하게. 프랑스 귀족들은 옷을 막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노숙인처럼 입고 다닌대. 근데 미국 부자들은 굉장히 과시형으로 옷을 입어. 자신의 부를 막 한껏 드러내. 이 차이가 뭘까? 종혁 씨.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뭔가 미국은 좀 자본주의가 옛날부터 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니까 부가 곧 약간 부를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미국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해. 해석은 이런 거야. 프랑스는 계속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확정되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귀족들, 지주들을 계속 처형했던 역사를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자면 안 돼. 막 이렇게 과시적으로 다니면은 나중에 언제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혁명이 일어나면은 처형당하니까 그게 이제 부를 과시하지 않고 이제 소박하게 다니는 거야. 나는 이제 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부자라도 표내지 않고 이런 게 이제 한 18세기 때 막 혁명이 하도 일어나니까 프랑스 맨날 혁명이 일어나니까 봐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 그다음에 2월 혁명이 일어났지. 7월 혁명이 일어났지. 1890년대는 다시 파리 꼬민 혁명이 일어나지. 그다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나지. 1차 대전이 일어나지. 그다음에 68년 혁명이 일어나지. 이렇게 프랑스 계속 혁명이 일어난 나라야. 계속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기득권에 계속 저항하는 역사니까 부자들이 자칫 잘못하고 뻐기고 다녔다가 몰려맞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런 습속들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미국이나 생각해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얘기했지만 종교제를 떠나서 신대륙에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이태리 이민들, 그다음에 아일랜드 이민들, 그다음에 중국 이민들, 유대인 이민들이 온 거야. 신분이 없어. 그러니까 구대륙에서는 내가 신분 누구의 집안이라는 귀족 집안이고 혹은 평민의 집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은 완전히 그냥 근본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혼자 힘으로 몸뚱아리 하나로 성공하는 나라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나라죠.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 몸뚱아리 하나 많고 내 노력으로 부를 이뤘어. 모두가 평등해.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모두가 평등한 나라야. 거기서 내가 노력해서 부를 이뤘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과시하고 싶지.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미국인들이 과시적 습성이 있다는 건 알렉스 드 토크빌의 얘기기도 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인들의 초기 조건은 다 평등이야. 누구나 평등해. 아무도 귀족 출신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거야. 모두가 이민자 가족들이야. 평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습속 속에는 평등이라는 게 있고 평등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 그걸 과시하고 싶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적인 문화적 맥락 따라서 그 속이 다른데 이런 것 최근에 여러분 미드 중에서 이거 봤어? 자꾸 미드 얘기해서 미안한데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미드 봤어?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게 뭐냐면은 에밀리라는 미국인이 시카고 출신 미국인이 광고회사 다니는데 파리에 간 거야. 파리에 가가지고 겪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 문화랑 프랑스 문화 사이의 그 차이를 겪는 거야. 보면은 영화 이렇게 돼 있어. 미드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을 은근히 무시해.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나라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 전통, 어떤 관습 이런 게 엮여 있고 비실용적이라고 서로 상대방 문화를 약간 비꼬면서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조금 시간 날 때 주말 같을 때 요새 코로나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성아 씨, 홍성아 씨 네,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란 말이야. 넷플릭스 보면은 에밀리 인 파리스라는 게 있어. 보면은 미국인이 보는 프랑스 문화, 프랑스인이 보는 미국 문화의 그 차이가 있거든. 그거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 시야가 좀 넓어져. 아 정말 세계가 다양하구나 걸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재밌어 드라마 자체가. 꼭 봐. 어쨌든 이제 미국과 이제 프랑스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은 프랑스 귀족이 1830년대 미국을 건너갔어. 근데 이 프랑스 귀족이라는 떠올려봐.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인데 계속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 자기 나라에. 프랑스 혁명을 겪었고 7월 혁명을 겪었어.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나. 이런 그 왕정이 없어졌다, 공화정이 생겼다가 다시 왕정이 복귀됐다가 이런 혁명과 반응을 계속 겪어.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이런 궁금증이 기본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귀족 출신으로서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 민주주의 질서가 생겨나는데 이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이런 걸 경험하면서 미국의 나라 건너가. 근데 미국의 나라 가봤는데 그때가 1830년도 때 미국의 나라 딱 건너갔더니 너무 민주주의를 잘해. 그리고 이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때 미국은 건국된 지 한 100여 년 정도 된 거야. 100여 년이 뭐냐? 한 60여 년 정도 된 나라야. 건국된 지. 왜냐하면 미국 건국이 1796년 뭐 이때 18세기 말이니까 미국 건국된 지가 한 뭐 100년이 채 안 됐을 때야. 이 프랑스 귀족이 혼란스러움을 겪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뭐 왕족도 아닌 이런 혁명과 반혁명을 겪던 프랑스 귀족이 미국의 나라를 뒤춤지고 가봤어. 가봤는데 너무 민주주의를 잘해. 이때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이런 나라야. 잭슨 대통령이 있던 나라야. 잭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이야. 7대 대통령이고 지금 민주당의 뿌리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미국이 이제 미국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처음에 이제 동부, 그러니까 대서양 동부 쪽에 있는 13개 주가 독립 연방을 만들어서 탄생한 국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 이 잭슨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출신이야. 오하이오주 출신인데 이 사람은 왜 유명해졌냐면은 계속 서부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결국은 그 서부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과 계속 싸우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어? 이 잭슨 대통령은 이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디안들과 전쟁에서 이겼던 전쟁 영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체로키족이라든지 뭐 인디안의 각종 부족들 있잖아. 이들을 그냥 실을 말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국민적 스타가 되는 거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귀족이 없이 탄생한 나라인데 한 60년 정도 역사를 거치니까 이른바 동부 엘리트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부의 아이비리그들, 동부의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들이 계속 대통령을 해먹고 나라를, 그러니까 미국도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계급 간의 이런 격차가 생기는 느낌을 가져. 그러면서 서부 출신으로, 아이오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서부거든. 굉장히 끝에 있는 나라 주란 말이야. 이 전쟁, 인디안 전쟁을 통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면 잭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걸 도입하냐면은 미국 정부의 공무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엘리트들만 헤쳐먹지 말고 이른바 로테이션 시스템. 민주당 정부가 바뀌잖아. 계속 공화당에서 공화당 민주당으로 바뀌면은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은 이전의 사람들은 다 공무원에서 물러나고 나랑 같이 선거운동했던 사람들이 모두 공직을 다 차지하는 거야. 이게 이른바 미국식 로테이션 제도야. 그래서 이 잭슨이라는 사람은 당시 1830년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돼. 공직은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기면 모두 공직을 다 쓸어버리고 모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선거에 지면 상대편이 들어와서 공직을 다 쓸어버리는 거야. 이런 어떤 로테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혹은 뭐 역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험하던 단계였었어. 그래서 이런 폐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여건대로 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뽑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게 이제 대통령이 죽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인사행정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야. 그게 1870년도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국에는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공무원을 뽑았는데 이걸 제도를 만든 게 이른바 잭슨 대통령 시절이야. 이때야. 그러니까 프랑스란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국이란 나라는 막 민주주의가 정착하던 단계야. 요 단계. 그때 이제 알렉스 토크빌이 가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딱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게 이거야. 미국이란 나라는 뿌리까지 평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 미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의식이 꽉 차 있어.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뭘로 봤냐면은 이걸로 봤어. 미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은 협회를 만든다는 거야. 어소시에이션. 협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건데 둘만 만들면은 협회를 만드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은 화요일 날 행정학 개론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 거야. 또 토요일 날 무슨 영화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토요일 날 영화 보는 사람들의 모임. 뭐 8시 넘어서 화요일 날 치맥 먹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은 협회를 만든다는 거야.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막 뭘 꾹짝꾹짝 해. 토크빌의 눈에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미국 사람들은 뭐만 만들면 협회를 만들어. 어소시에이션을. 그리고 그 시민사회에서 그 협회 뭔가 조직해서 무언가를 공동의 일을 하는 이 협력 정신, 이게 미국 시민사회의 힘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지금 몬태나주에 있는 이게 타운홀이라는 남아있는 건물인데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해봐. 미국이라는 나라는 잉글랜드 청교도주의들이 정부 없이 살다가 한 200년을 살다가 영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그러니까 연방 국가의 필요성을 만들어서 정부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존재하고 국가 없이 살다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필요성 때문에 연방 국가를 만든 나라야.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 없이도 인간이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전에 그 사회가 스스로 잘 자치를 해왔던 전통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자치의 기반이 뭘로 봤냐면은 알렉스 토크빌은 그것을 뭘로 봤냐면은 바로 어소시에이션으로 본 거야. 미국인들은 둘만 모이면은 협회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 꾸며내더라. 이게 미국의 시민사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근원적인 힘으로 본 거지. 그리고 이 전통이 몬타나주에 있는 이 각주에 다 있었던 거야.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야. 즉 국가 없이 200년 살면서 어떻게 그럼 사람들이 살아왔는가? 국가 없이 살았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홉스의 얘기를 따르면은 인간이 국가가 없으면은 리바이던이 없으면은 만일의 투쟁 상태가 돼서 생명과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 했는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 거야. 같이 모여서 공동의 일을 협의를 하는 거야. 이게 이른바 타운홀이지. 조그만 타운에서 모여가지고 오늘 뭐 개똥이네. 오늘 뭐 인디안이 저 마을에서 쳐들어왔는데 우리 어떻게 민병대를 조직할까요? 어떻게 그 민병대가 조직하는지 저번에 누가 총 몇 자를 냈으니까 이번에 누구 집에서 내십시오. 이런 협의를 하는 거야. 또 이번 달에 뭐 말똥이가 이 뭐 집행관 임기가 끝났는데 다음은 누가 할까요? 이런 식의 자치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전통을 200년 동안 살다가 누구나 평등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런 자치적으로 살다가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들어와도 그 정부가 사람들의 자유와 그런 걸 억압하지 않고 비끄러운 비탈이 되려고 했을 때 시민사회의 여러 민주주의적 습관,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생각, 그 다음에 자치의 전통, 자치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포갑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간섭을 견제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가느다란 자유의 길, 내가 그때 얘기했던 좁은 회랑이 생기는 거죠. 바로 토크빌이 봤던 거는 바로 그런 거죠. 미국인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둘만 모이면 협회를 만들어서
자치하는 습관이 있더라.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구대륙, 자신의 조국이라든지 구대륙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전제적인 정부 속에서 자유 없이 살았던 그 전통이 오래돼 있으니까 스스로 자치하고 스스로 이렇게 협력하는 어떤 민주적인 그게 습관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이 책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야.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민주주의 전통을 찬양한 책이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사실 지금 트럼프 시절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근데 이렇게 보는 전통이 있어. 최근 언제냐면은 20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하버드 대학교에 퍼트남이라는 학자가 있어. 하버드 대학교에 퍼트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렉스 토크빌이 얘기했던 미국 시민들의 특징. 둘만 모이면 협회를 만들어 서로 자치하고 협력하는 이 전통이 약화됐는데 그걸 어떤 사례를 예를 들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혼자 볼링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예전에 미국인들은 볼링 치는 사람들의 협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볼링 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모여서 논의하고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점점 미국인들이 혼자 뭘 한다는 거야. 볼링장에서 혼자 치고 그리고 예전에는 협회도 많고 강한 협회들이 존재했는데 요새는 그런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대중매체 영향이라는 거야. 대중매체 사람들이 너무 TV를 많이 보고 이러면서 시민사회가 갖고 있던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시민사회의 어떤 힘, 민주주의적인 습성이 약해졌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학자의 얘기인데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부가 좋은 정부를 우리가 가지려면은 시민사회가 강력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시민사회라는 거는 바로 이런 토크빌이 얘기했던 이런 습성들, 스스로 자치하고 협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죠? 박인혜 씨. 네, 교수님. 뭐 질문 있어? 지금으로선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은 시민사회, 내가 근대 국가가 어떻게 탄생된지 얘기했잖아요. 쭉 내가 얘기를 해왔잖아요. 다음에 얘기할 거는 근대 시민사회라는 것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에 탄생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좁은 통로, 좋은 정부의 길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의 탄생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시민사회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목요일날 얘기할게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이 갔어. 목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목요일날은 근대 시민사회라는 것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정은 씨, 김정은 씨. 네, 질문 한번 해줘봐. 질문이요. 목요일에 질문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질문해. 질문 예약한 거야. 맞지? 채영 씨, 노채영 씨. 마이크. 네. 갑자기 질문 받아서 당황했지? 네. 어떻게 생각해? 질문 있어? 저도 목요일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아니요. 잘 설명해 주셔서 되는데 영상은 한번 더 보려고요. 그래. 오늘 영상 녹화했으니까 올릴 테니까 봐. 네. 오케이. 하은 씨, 유하은 씨. 네? 어머니한테 강의 어땠는지 여쭤봐줘.
좋았다고 하세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고 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요일 날 나머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메일이나 이런 거 보내세요.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